흡수하는 정신 13장 장애와 그 영향. 이제 아이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감수성들을 다루고 싶다. 그러면 아이의 숨겨진 성향들이 이해될 것이다. 이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분석과 비슷할 것이다. 아이의 언어 발달을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아이가 짤막한 탄성을 지른다든지 말을 하려는 노력을 편다. 그러다 두 개의 소리가 함께 나오며 음절이 형성된다. 이어서 세 개의 소리가 나오고 첫 번째 단어가 형성된다. 점점 단어들이 늘어나고 단어들이 따로 쓰이다가 문장이 쓰이기 시작한다. 단어 수가 몇 개에 불과하지만 이 발전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 다음에 단어들의 폭발이 일어난다. 생후 2년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난다. 단어들의 순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장들의 폭발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첫 번째 폭발은 단어들의 폭발이고 두 번째 폭발은 생각의 폭발이다. 물론 이 폭발에 필요한 준비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준비는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이런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그냥 추측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노력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어른들이 아이의 뜻을 언제나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아이에게 내가 앞에서 언급한 분노와 흥분이 일어난다. 흥분은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다시피 한다. 아이가 펼치는 모든 노력은 성공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흥분을 낳을 것이다. 귀가 들리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 중에 걸핏하면 싸우려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이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표현할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주 많다. 아이들의 내면 풍경은 대체로 그렇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어려운 시기가 있다. 아이 자신의 한계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다. 아이가 적응 과정의 두 번째로 맞는 어려운 시기이다. 첫 번째 어려움은 아이가 갑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던져지는 출생의 시기이다. 첫 번째 어려운 시기에 아이에게 정성어린 보살핌과 이해력을 베풀지 않으면 출생공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며 퇴행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튼튼하게 태어나며 또 더 호의적인 환경을 누린다. 이런 아이들은 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발달의 길을 밟으며 독립을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 두 번째 어려운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보인다. 언어의 정복은 멋진 독립을 위해 이뤄야 하는 힘든 정복이다. 이 정복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당연히 퇴행의 위험이 있다. 이 창조의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 환경에서 얻는 모든 인상과 그 인상의 영향이 아이에게 깊이 각인되어 평생 동안 남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언어와 문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에 지식을 흡수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평생 동안 간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시기에 방해가 일어난다면 이 방해의 영향 또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는 모든 창조의 시기의 특징이다. 갈등과 놀람 혹은 다른 방해의 영향도 평생 남을 것이다. 이런 방해에 대한 반작용도 발달 단계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진 필름에 빛에 탄 흔적이 있다면 그 필름으로 뽑는 모든 사진에는 그 흔적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이는 성격의 발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벗어난 정신적 특징들까지 발달시킨다.
정상에서 일탈한 이 특징들을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간직할 것이다. 모국어에 대한 지식과 걷기 능력은 이 시기에 습득된다. 이 창조의 시기는 생후 2년 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 치열성은 절대로 덜하지 않다. 모국어 능력과 걷기 능력은 이 시기에 습득되지만 이 능력은 그 후에도 성장과 발달을 계속한다. 이 시기에 얻은 결점과 장애도 당연히 그 후에도 계속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결점도 그 원인을 따지면 아득히 먼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상적인 발달을 망쳐놓는 어려움은 억압, 특별히 정신분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도 쓰이고 있다. 억압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이 억압은 어린 시절에 일어난다. 언어와 관련해서도 억압의 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억압은 언어 외의 다른 활동과 관계가 더 깊다.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단어들의 집단은 방출의 자유를 누려야 함에 틀림없다. 또한 문장들의 폭발이 있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정기적으로 표출할 때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함에 틀림없다.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발달 중인 메커니즘의 현재와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미래의 삶과도 밀접히 관계 있기 때문이다. 단어들이나 문장들의 폭발이 일어나야 할 나이에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예도 있다. 생후 3년이나 3년 6개월 된 아이가 훨씬 더 어린 나이에나 어울리는 단어를 겨우 몇 개만 써서 거의 농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발성기관은 완벽하게 정상인데도 말이다. 이는 정신적 함구증이라 불리며 순전히 심리적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정신적 병으로 여겨진다. 이때는 정신적 병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이며 정신분석이 이 병들을 연구하고 있다. 간혹 정신적 함구증이 그야말로 기적처럼 돌연 사라지기도 한다. 아이가 갑자기 문법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며 언어를 정확히 아주 잘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내적으로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일부 방해 때문에 표현이 저지당한 예이다. 3살 혹은 4살 된 아이들이 다니는 몬테소리 학교에 가보면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덜어 있다. 이런 아이들은 2살짜리 아이들의 단어조차도 말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말을 시작한다. 이 아이들에게 활동과 호기심을 자극할 환경을 조성해 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언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충격이나 지속적인 반대가 지금까지 아이들이 말의 보물창고를 열어놓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어른들 중에도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그들에게선 망설임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 원인으로는 1. 말할 용기가 없거나 2. 단어들을 발음할 용기가 없거나 3. 문장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4. 정상적인 사람보다 말이 느리고 같은 간투사를 자주 쓰는 버릇 등이 꼽힌다. 이런 어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평생 동안 이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어떤 장애를 발견한다. 이 장애는 곧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열등감이다. 어른이 단어를 명료하게 말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말을 더듬도록 만드는 정신적 장애들이 있다. 이는 언어를 흡수하는 메커니즘이 조직화되는 시기에 시작된 결함이다. 그래서 습득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기에 그에 따른 퇴행도 일어날 수 있다.
단어들의 메커니즘이 습득되는 첫 번째 시기의 퇴행은 말을 더듬는 것이고, 문장, 생각의 표현의 메커니즘이 습득되는 두 번째 시기의 퇴행은 생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퇴행들은 아이의 감수성과 관계가 있다. 아이는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 외부의 많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지는 장애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서 감수성이 저지당한 결과 생기게 되는 결함은 평생 동안 이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이의 감수성이 어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이다. 이젠 장애들을 보자.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게 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어른에게 있다. 아이를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다루는 어른이 그런 예이다. 비폭력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어른에겐 폭력이 아닌 것도 아이에겐 종종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어른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한다는 뜻이다. 남의 인생을 도와야 하는 선생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준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인격의 준비, 말하자면 영적 준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감수성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시기의 충격에 대한 감수성이 특별히 예민하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아이들의 외적 표현을 막기 위해 단호하게 나서는 어른들의 행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런 짓은 하지 마 라거나 아직도 안 했구나 라는 식으로 간섭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식을 위해 훈련이 잘 된 부모를 두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부모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특히 잘 알아야 한다. 귀족들 사이에 언어 장애가 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귀족들이 용기가 없다는 말은 터무니없이 들릴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귀족들이 말을 할 때 더듬는 현상을 보인다. 나는 어른의 폭력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 폭력 문제는 아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른은 행동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나도 어쩌다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한 적이 있으며 이 예를 다른 책에서 제시했다. 아이 하나가 밖에서 신는 신발을 비단 침대보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단호한 태도로 신발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침대보를 손으로 열심히 닦았다. 신발을 놓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아이는 2, 3개월 동안 신발을 볼 때마다 신발의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털 비단 침대보나 쿠션 같은 것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나의 폭력적인 가르침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 반항적인 정신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이는 내 신발을 내 마음대로 놓는데 왜 그래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진 않았다. 그 대신에 비정상적인 발달이 나타났다. 아이는 어른의 폭력에 대부분 비폭력적으로 반응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이가 비정상적인 길을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항하는 것이 더 낫다. 어른 때문에 화가 난 아이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찾으며 비정상적인 발달을 시작할 수도 있다. 아이가 어른의 간섭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꿀 때 그 변화는 아이에게 평생 영향을 미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어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른들은 단지 아이가 화를 표시하는 데에 대해서만 언짢아 할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른에게서 발견되는 근거 없는 공포와 침착하지 못한 버릇이 그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면 어린 시절의 감수성에 가해진 폭력에 닿는다는 사실이다. 근거 없는 공포의 일부는 고양이와 닭과 같은 동물과 관계가 있다. 또 일부는 닫힌 방에 있던 기억과 관계가 있다.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설득도 이런 공포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한다. 이탈리아의 어느 대학에서 교육학 교수로 재직 중인 동료가 한 사람 있었다. 그녀는 45세였는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의사니까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나는 암탉만 보면 깜짝 놀라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해요. 아무에게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비웃을 것 같아서요. 아마 2살 반 정도 되었을 때 그녀가 병아리를 안으려다가 새끼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어미닭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랐을 수도 있다. 털을 바짝 세운 암탉의 분노가 그녀에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질 충격을 안겼음에 틀림없다. 이런 종류의 근거 없는 공포는 병에 해당한다. 너무나 흔한 나머지 밀실공포증 같은 이름을 얻게 된 공포도 있다. 의학 분야를 살피면 이런 예가 엄청 많다. 내가 여기서 굳이 공포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 연령의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우리 어른의 행동은 온순하거나 장난꾸러기인 아이의 내면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지금 우리 어른의 행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하지만 아이의 삶 중에서 이 시기는 아이의 나머지 인생은 물론이고 인류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길이 될 이 분야로 시급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성인의 잠재의식을 뚫고 들어가듯 어린이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어른이 아이의 언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아이의 언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의 삶을 전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때도 간혹 있다. 아이의 삶을 이해하는 작업은 탐정의 활동과 비슷하다. 힘은 들어도 아주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이 힘든 시기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통역자, 말하자면 아이와 아이의 언어를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통역이 이루어지면 어른들이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이쪽에서 일하면서 아이의 통역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통역자에게 매우 강하게 끌리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다. 아이들이 통역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이의 이런 열망은 응석바지로 자라는 아이의 애착과는 완전히 다르다. 통역자는 아이에게 위대한 희망이며 또 이 세상이 문을 닫아 버린 때에 아이에게 발견의 길을 열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통역자는 아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단순히 위안만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움까지 주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애착 그 이상이다. 내가 거주하며 일하던 집에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곤 했다. 어느 날 그 가족의 1살 반짜리 아이가 매우 이른 시간에 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이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났겠거니 하고 뭘 좀 줄까? 하고 물었다. 그런데 아이가 벌레 줘요 라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서 벌레라니?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더한 말이 알이었다. 나는
이 아이가 아침 식사를 요구하는 건도 아닐 텐데 뭘 원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아이가 또 한 단어를 더했다. 리나, 알 벌레. 그때 퍼뜩 어떤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어떤 사실이 기억났던 것이다. 내가 어른들이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전날 아이의 누나 니나가 색연필로 타원형을 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때 이 아이가 연필을 달라고 졸랐고 누나는 거부하며 동생을 다른 곳으로 쫓았다. 아이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는가? 아이는 누나에게 대들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이에게 연필과 노트를 주자 아이의 얼굴이 금방 환해졌다. 그러나 아이는 알을 그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그려주었다. 타원형 알을 그려주자 아이는 곡선으로 알을 채워나갔다. 자기 누나는 직선을 그려 넣었는데 자기는 누나보다 더 나은 것을 안다는 생각에 곡선을 그렸다. 아니면 벌레를 그리려던 것이었을까? 아이는 자신의 통역자 외에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통역자를 찾아봤다. 모든 아이들이 이 시기에 보이는 진정한 특징은 짜증이나 폭력적 반응이 아니고 인내이다. 아이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회를 기다릴 줄도 안다. 폭력적인 반응이나 짜증은 아이가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할 때 느끼는 격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선 아이의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통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 제시한 예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활동을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활동을 소개하면 1살 반짜리 아이도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 아마 1살 반짜리 아이는 방해를 받다가 그만두겠지만 어쨌든 해보려 들 것이다. 이런 예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이의 정신생활이 우리 어른들의 맹목성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연령대 아이의 정신에 관한 발견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널리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은 언제나 아이의 삶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통역자로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어른은 그런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임무는 매우 숭고하다. 선생의 임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되면 아이의 정신적 발달과 성격의 성장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를 다른 개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 위험 있는 결함을 아이에게 남기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1. 삶의 첫 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이들의 전체 삶에 매우 중요하며 2. 아이들은 어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지능을 부여받았으며 3. 아이들의 민감한 감수성이 성격적 결함까지 낳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들이다.